이제 우리는 흔히 창조라고 하면 거창하고 대단한 예술 행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창조는 훨씬 더 가까운 곳이나 그런 곳에서 더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자기 안의 감성은 자유롭게 보놓고 마음을 이끄는 대로 손 움직임을 몰입하는 모든 기쁨과 묘하기 깊은 창조의 행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꼭 예술작품을 완성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들로 저녁 요리를 곁들이 소스를 만들어낸다든가 하는 것도 훌륭한 창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단순히 나무블록 하나하나 쌓는 일조차 위대한 창조입니다. 흠집투성이인 두세 개의 나무블록도 그것을 정적껏 쌓아올린 아이의 눈에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처럼 보입니다. 또한 처음 만난 타인과 마음이 통하고 인간적인 연결고리가 생기는 것 역시 하나의 창조입니다. 하지만 병을 두고 어쩌면 사업적 목적 영사적으로 식사나 술자리로 이어지는 관계는 창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의 창조는 어떤 이해관계에도 존재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고 그 대화를 통해서 서서히 마음을 열며 마침내 서로의 진심이 깊이 통하게 되는 순간이 비로소 관계가 창조됩니다. 이처럼 진실된 관계는 언제나 나를 여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연애를 포함한 모든 관계가 창조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신을 열지 않았으면서 열린 척하는 데서 거짓된 모습을 창조하는 관계는 쉽게 무너뜨립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진정한 관계가 탄생할 수 없습니다. 도중에라도 서로가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면 그 관계는 단번에 창조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이해는 문학작품이나 영화 속에 수없이 발견됩니다. 뛰어난 작품은 언제나 인물들 사이의 감정적 관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는 섬세하게 그려냅니다. 등장인 인물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되게 크게 달라지면 그 변화는 반발과 화해, 용서 등에 대한 행차를 드러냅니다. 반대로 인물들이 처음에 크게 가다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이야기는 모든 그것을 잔뜩 지혜롭게 느낄 것입니다. 결국 우리 무의식적으로 모든 삶의 순간 창조를 강구합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지극히 다른 순환 종교며 인간 섞여다는 핵심입니다. 친구와 많이 이야기하라. 허심탄회한 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점점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소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저서의 본문입니다. 진정한 독서를 합시다. 우리는 보통 책 읽기를 수동적인 행위로기는 어떤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창조하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창조는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책을 읽는 일 역시 내 의지와 선택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창조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은 독서를 그저 눈으로 문자를 따라하며 내용을 이해하는 행위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지식이나 사고, 있습니다. 방식을 습관하는 것도 하나의
독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독서는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 책을 읽는다는 건 저자에게 내 마음이 여는 일입니다. 마음을 닫은 채 책을 읽는다면 아무리 쉬운 문장이라도 그 속에 담긴 이 깊은 의미는 결국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낼 때 쉬운 금을 터놓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자의 고백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저자의 마음이 내 안에 닿으며 그 진짜 메시지를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남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새로운 나 자신을 창조하게 됩니다. 책을 읽기 전에 과거의 나는 읽은 후에 새로운 나로 변화합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 변화했고 어떤 능력을 새롭게 갖추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자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독서를 통한 자기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용적인 기술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요점만 뽑아낼 듯이 읽는 독서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도 분명 효율적이면 비즈니스 텍스트에서는 그런 태도를 적극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책을 단순히 도구로 여기는 태도이며 이는 원하는 아이템을 수집하는 게이머의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도구로만 대화하는 관계에서는 아무런 창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을 단지 도구처럼 이용한다면 성관계는 경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짜 연애는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정도 동정도 신뢰도 겪어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나 자신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남는 건 성장 없는 나뿐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나무는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 나무는 얼마 가지 않아 찬 바람에 쓰러지거나 해충이 갉아먹혀 쏟고 말 것입니다. 읽기 전과 읽은 후에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책. 우리가 진짜 읽어야 할 책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즐거운 책의 보문입니다. 인생에는 노하우가 없습니다. 이 초등학생에게 무언가를 아느냐고 물으면 아직 안 배웠다고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지식은 학교 선생님에게 배워야만 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태도가 계속 이어지면 어른이 되어서도 무엇을 하든 노하우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취업이나 이직, 스캔들, 연애, 결혼, 업무, 휴가, 출세, 자기 관리까지 그저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되는 일조차 노하우를 찾아야 안심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은 그저 누군가의 방식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스스로는 세상의 기준을 있다고 여기 있다고 여깁니다. 이 남들은 그 방식대로 하니까 신뢰만 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세간에 널리 통용되는 정답이라는 믿음, 일종의 사회적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는 방식은 나만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시도해보는 자세를 쉽게 무너뜨립니다. 이미 검증된 방법이 있으니 굳이 시행착오를 겪을 이유가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방식으로 부딪혀보고 해결해보려고 하는 건 비효율적이고 쓸데없는 짓으로까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인생의 일부가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효율만 따지다 보면 착각하게 됩니다. 마치 인생이 정해진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는 무대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러는 곳이 아닙니다. 인생이란 매일의 순간은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장입니다. 오늘 내가 직접 해낸 일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나만의 방법이 아직 없더라도 끝까지 해보겠다는 태도가 이때는 내일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게 귀찮아서 기존의 노하우에만 의존한다면 그건 보이지 않는 타인들에게 원격 조작을 당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계나 종교, 정치에 기대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잘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남들보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직접 해낸 일만이 진짜 내 인생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어떤 일을 잘해서가 인정받고 싶을 수 있습니다. 성과가 월급의 평가에 지각을 끊을 경우에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더욱 노하우에 의지하고 싶어집니다.